입법 건수가 통계상으로 급증세 있고 또 입법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민생을 우선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연 국회에서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거야라는 부분에서 야당 허락 없이는 법 하나를 못 고치는 것, 현실.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 요즘에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헌법이라는 말, 또 법률이라는 말, 또 명령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듣는데, 이런 와중에서 많은 입법들이 이런 것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무더기 입법 문제라든가 그 입법안이 당리당략에 대한 부분, 또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개인 발의할 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도장 품앗이라고 해갖고 많은 입법을 하기 위해서 단행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정말 좋은 입법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지 않은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결국은 입법활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국회에서 보니까 입법활동을 하면서, 특히 본회의에서 버튼을 누르면서 가장 좌절감과 해감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검수완박, 최근에 악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위헌적 내지는 반시장 질서적 어떤 법들이 많이 양산되고 있고, 특히 또 간단한 자구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한 양산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OECD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인당 국회의원 지금 발의 내진 재정 건수가 수십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많은 법들이 사실은 대부분 규제에 관련된 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에 사실은 발목을 잡고 점을 먹는 그런 법들이 마구잡이로 양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21대에는 민주당에서 잘 아신 것처럼 일하는 국회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초반기에 엄청난 법을 양산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과연 이러한 입법 폭주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막을 것인가, 그런 논의를 하는 자리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도적으로도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나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평가의 문제인데요. 지금 여야를 넘어서 국회의원은 입법에 따른 양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입법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범사련 우리 연합체 내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그 회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정말 올바른 국회의원의 평가 잣대로서 입법 분야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것이 향후의 공천과 그리고 선거에 올바른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좀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바쁘신데 정말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범사련의 여러 회장님들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뭘 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법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법이 국민을 편하게 하는 법이어야 하는데, 또 기업하기 좋은 법이어야 하는데, 기업하는데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해서 기업이 떠나게 하는 국회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 못하겠다고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떠나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기업을 떠나게 하는 이런 정치인들, 이런 국회의원들 좀 제발 우리 국민들이 좀 안 뽑아주면 좋겠어요. 언론의 책임도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1년을 마감하는 할 때에 누가 몇 건의 법안을 만들었느냐 하는 성과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작기 몇 자 수정해서도 법 통과시키고, 전직 의원들 가지고 있던 법 자기가 가져와 가지고 법 통과시키고, 이런 일을 해서 1년에 내가 몇 건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하는 자랑을 자기 지역구에 가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 성과를 위해서 법을 마구 쏟아내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제발 이런 짓도 좀 안 해주면 좋겠고요. 오늘 의원님들 또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님들 님께서 오셨는데 한마디 드리자면 혹시 시민사회 3법이라고 하는 게 상정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시민사회 3법, 발전 3법이라는 게 서영교 의원이 발의해 놨습니다. 저는 국회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이렇게 와서 제발 이런 법을 좀 만들지 말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시민사회 발전법이라는 걸 국회에서 왜 만듭니까? 시민사회는 자율적으로 형성되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뒤를 가만히 보니까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느냐 하고 보니까 진보 시민사회 반백에 살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각 지자체로부터 돈 받아서 진보 시민사회가 밥 먹고 사는 일을 하도록 서울시는 10년을 그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진보 시민사회 활동가들 반맥에 살리는 이런 악법을 만들고 있어요. 제발 이 법이 국회 통과 안 되도록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했으니까 정치인 여러분들이 좀 제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토론 있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오면서 통계를 뽑아보니까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원 발의 법안이 14,800건 정도가 됩니다. 19대 전반기가 9,700건, 20대 전반기가 약 12,700건 정도가 되는데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국회의장이 이 발의 건수와 통과 건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상을 줍니다. 그 상을 받기 위한 경쟁. 두 번째, 의원들이라는 것이 입법기관이니까 발의 법안 통과를 기준으로 해서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또 몇 건을 내가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는 치정용이 또 있고, 세 번째는 또 언론에서 이걸 또 통계를 내가지고 쭉 발표를 합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제일 나쁜 건데, 정부가 자신들이 필요한 법을 정부의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서 발의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부처에서 태클을 많이 거니까 그걸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위 청부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발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 이걸 공천에 반영을 합니다. 공천 평가를 할 때 이 점수가 들어갑니다. 몇 건을 발의하고 몇 건을 통과시켰는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도 본회의, 어떤 경우에는 본회의 그 법안 이제 우리가 의견할 때 보면은 자구수정 몇 개 해가지고 통과시키고. 제가 반대표 많이 던졌습니다. 어떤 나라는 기분 안 좋으면은 에이 전부 반대.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우리 법에 보면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법이 있는데 모든 분야에 다 그거 집어넣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 우리 국정의 중요한 사항만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실행계획을 짜서 그걸 점검하고 다시 5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다시 가야 되는데, 이게 아주 총괄적인 부분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세세한 시책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수립하고 실행계획하라. 계속 그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경우는 사실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예산 편성합니다. 우리 뭐 부총리님 앉아 계셔서 잘 아시지만은 그것도 전부 법률적 근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화가 나면 전부 반대 누르고 했는데, 정말 입법 과잉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국민의 삶의 질적인 변화 그리고 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안만을 정말 연구해서 그거를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건수 채우는데 급급하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는 규제를 없애는데 뒤에서는 규제가 2개씩 막 양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역대 정부가 규제 혁파, 규제 개혁을 하는데 사실
규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행정부처는 규제가 자신들이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규제 하나 늘어나면은 예컨대 보건복지부의 규제가 하나 늘어난다 그러면 제가 보건복지부 복리후생법이 하나 또 탄생했구나. 제가 이렇게 의원들한테 농담 삼아 얘기할 정도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규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기에는 규제개혁 하겠다 하고는 나중에 흐지부지 돼버려요. 또 공무원들도 야가서 처음엔 하는 척 하다가 뒤에는 안 합니다. 막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해서 입법이 양산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정말 이거를 개혁하려니 정말 힘듭니다.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의원들이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고 여론에서 환기를 시키고 시민단체에서 감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역량이 크지 않다. 결국 의원들이 대호각성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규제 혁파에 대대적으로 나서겠다 그래서 저도 대통령께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임기 초부터 마지막까지 대통령께서 모두 규제해라. 그리고 주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 우리 당 내에서도 우리 당 의원들이 입법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위 의장으로 하여금 규제가 양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끔 사전에 검토하게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이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방안 제시해 주시고 그 좋은 방안에 대해서 우리 홍석준 의원께서 저나 우리 정치위 의장에게 그 결과를 말씀 알려주시면은 당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의 필요 조건은 자유죠. 자유라 하면 남에 대한 비간섭, 그것이 곧 요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아마 제가 여러 나라를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과속 방지턱, 속도 측정 카메라, 그리고 교통 신호등이 가장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국민을 믿지 못하고 돌봐주겠다 또는 감시하겠다 그런 기조, 국정 운영 기조가 곳곳에 비어 있고 그런 기조를 뒷받침하는 게 아마 양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입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 민주주의의 충분 조건은 공화입니다. 소수에 대한 다수의 비지배를 핵심으로 하죠. 지금은 그나마 행정권이 입법권과 좀 분점된 상태라서 나아졌습니다만 21대 국회 전반기 2년은 정말 악몽과 같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적으로 폭주하는 입법도 문제지만 질적으로도 날림, 땜질, 대정, 근거 없는 그런 감성적인 입법이 난무했고 그것이 별다른 견제장치, 수기, 공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허술하게 양산이 됨으로써 나라 전체에 깊은 주름살을 들이웠습니다. 이제 그런 주름살들을 걷어내고 로 메이커가 아니라 로 이레이저라고 할까요? 로서의 의원님 여러분들의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저희들도 민간 부문에서 최대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아마 법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법치의 핵심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와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우리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고 우리의 자유를 확산시키면서 경제 성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이 법들이 우리의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려면 아무래도 친시장적이고 또 경제 원리에 입각한 충실한 현실적인 법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정책 토론회 응원하고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우리 국회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입법 관련해서는 여야의 과도한 입법 경쟁이 있었고 국회별로 그러니까 회기별로 입법 건수가 사실 통계상으로 급증세에 있고 또 입법 내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을 위한 법률안 만들기 풍토가 지배하는 실정,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과잉 규제 방지라든가 입법 분비리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모색하는 자리가 오늘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큰 지금 21세기 관련해서 시대 전환과 사회 시스템 변화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이 아젠다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기후 위기라든가 또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저희 나라의 급속한 저출산 또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근 3년 동안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경제적인 치명타 이런 것들이 패러다임의 전환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할 때 1차, 2차, 3차, 4차라는 관련해서 역사적인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라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이런 기술에 대한 논의들이 한참 얘기되려는 와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사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동시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전환과 사회 시스템 변화 관련해서 대전환기에 우리가 뭔가 가야 되는데 사실 미래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국내적인 또 국외적인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은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희 나라가 선진국은 됐지만은 이런 와중에서 잠깐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다른 추격자의 신분이 아니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굉장히 불확실한데 근자의 사실은 이 국내에서 얘기되는 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경기 침체 내지는 경기 둔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복합적인 위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민생을 우선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많은 국정 과제를 수행해서 민생을 위한 경제를 회복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국회에서는 뭐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련해서 맨 하단에 정부와 국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결국 법, 제도, 또 의식 관행의 변화, 또 우리가 법과 원칙, 통합 정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수년하게 이행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부도 그런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은 국회 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에서 이 민생을 위한다는 이런 부분들인데 내부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현재 21대 국회라는 부분들이 다 알다시피 여소야대 이런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복합적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지향적인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대적인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국회 정당별 의석수를 이렇게 보니까 사실 이제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지금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169석,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14석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 사이에 있는 소수당적인 것을 포함하면은 사실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서 법 제도를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생이라는 부분들을 해결하는데 국회 역할을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후발 산업국으로서의 현재 저희가 그 3만 불 시대, 또 5천만 국민의 클럽에서 상호공 클럽 내에서의 대한민국의 선진국이 세계적으로 7번째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근자에 사실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중심, 체질 개선, 미래 대비한 선도 경제, 또 함께 가는 행복 경제라는 부분에서의
아마 이제 국정 과제 내가 이제 경제 정책적으로 이런 것을 가고 이런 것들이 근자에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장을 잠재력을 확충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경제 자체가 수년돼 있는 게 아니고 경제 전쟁이라는 부분에서 극복해야 될 굉장히 위기 상황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야라는 부분에서 야당 허락 없이는 법 하나를 못 고치는 것, 현실, 이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선인 시절에 대통령께서는 물가를 못 잡는 정권은 버림을 받는다, 또는 국민이 숨이 넘어가는 상황, 경제 위기이다. 그래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근자에는 이제 공공기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비용 조율의 문제로서 경영 공공기관의 파티는 끝났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들을 자세히 좀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법제도 내에서의 한계 있는 부분들이 분명 노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대 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공, 노동, 교육, 서비스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된 많은 아젠다를 이렇게 내놓았지만은 정작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할 부분들인데 사실은 현 상태에서는 하나도 통과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자에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둔화 관련해서 근자에 우리들이 봤던 화물연대 물류 파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결국은 물류 차질 영향을 해서 그대로 그냥 금년에 그 법 자체를 일몰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이렇게 보면은 대단히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이 한정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도 중요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엮여 있어서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그 법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인가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요즘에 우리 대통령을 통해서 헌법이라는 말, 또 법률이라는 말, 또 명령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듣는데, 그런 와중에서 법률이 할 것이 있고 행정부를 통해서 시행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한계 부분들이 애매모호하면서 결국 이제 국회에서는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내용이라든가 국민의 권리 의무 사항을 결국 제도로서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행정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또는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는 이런 부분 내에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가 잘 조화롭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입법 과정된 내용들은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법률 제한권자 관련해서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도 하고 또 정부 입법을 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제한권자는 의회가 됐던, 그다음에 정부가 됐던 시대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사회 변화에 따른 보완 입법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국민의 삶이라든가 앞으로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하는 입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또 총선 이후에서의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이 내세웠던 정책 공약 또는 국정 과제 이런 것들을 실천 과제로서 입법 과제로서 이렇게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이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많은 입법들이 이런 것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무더기 입법 문제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입법안이 당리 당략에 대한 부분, 또 사익을 추구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 입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이것은 회기와 관계없이 폐회 중 제출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입법 행사를 할 수 있어서 그 기간에 대한 소요 이런 부분들은 때로는 길어질 수도 있지만은 굉장히 짧아질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개개인 발의할 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도장 품앗이라고 해갖고 많은 입법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또 정부 입법과 관련해서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매년 1월 달에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정부 입법 안으로 내기 위해서는 절차가
부처 간에 있어서 협의 등등해서 그런 것도 쉽지 않지만은 짧게는 수개월, 또 길게는 1, 2년 정도 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규제 개혁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정부 입법에서는 또 편법을 쓰기도 하는 그런 과정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 오늘 이제 과잉 입법에 대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보도하는 또 정당에서 중앙당 공청하는 잣대로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을 부각한다고 그러면은 상호 법률안 백기기라든가 무분별한 공동 발의 또는 폐기된 법안,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다시 임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그걸 부활시키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도 이제 사실은 얘기했지만 자구 수정에 근무한 이런 부분들 뭐 이렇게 갖고 이제 건수 부분들에서 양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질적인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은 정말 좋은 입법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지 않은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지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단에서 이제 정부와 국회 입법과 국회와 정부 입법 관련해서는 청부 입법을 하기도 하고 차명 입법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순기능도 하기는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을 많이 양상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 법이 정말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들조차도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의 그 후폭풍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온전히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의 특이한 현상으로 우리가 지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의원 정부 법률안 발의 건수를 이렇게 비교하면은 외국에 비해서도 이제 뭐 10여 배 정도 많지만은 금년 20대 보면 한 23,000건 정도, 21대 이제 전반기에 관련해서 6월 19일자로 보니까 한 15,573건 정도가 돼서 아마 정부 입법안에 비해서는 아마 이번 이제 20대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21대도 이렇게 좀 폭주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그 생산성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는 똑같았는데 법안 발의 건수는 이렇게 많다라고 그러면은 정말 이 많은 만큼의 국민들의 생활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국민소득도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관련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만은 기업, 경영계 입장에서 볼 때는 신산업의 봉쇄라는 효과를 기재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제가 40년 전에 대학교에서 처음 법을 배울 때 법과 현실이라는 부분을 했을 때 그 괴리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좀 많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입법을 할 때 보통 이해관계자들이 특히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한 80%, 90% 정도 수용을 했을 때 입법을 하는데 저희는 먼저 입법을 하고 따라오라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법과 현실의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결국 그것은 기업의 부담이고 나아가서는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런 것들이 결과론적으로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이원 입법할 때 나름대로 이제 실질적인 좋은 입법을 하기 위한 그 제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경제단체 중에서 노동 문제 관련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새 정부, 신정부에게 바라는 기업 정책 발안을 6개 분야에 대해서 30개 과제를 해서 한 부분의 목록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 다 법률입니다. 근데 법안 통과를 기대했을 때는 좀 난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제계에서 민간 중심으로, 기업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고 가겠다는데 경제계에서 얘기해주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지나친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들이 고민해서 이렇게 제안했던 것을 만약에 실현해 줄 수 없다라고 그러면 단순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에서나 또 정부에서 리서비스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경제를 좀 살리려고 그러면 근본적인 좀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적으로 이제 여소야대인 상태에서인데 사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근자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신문에 국회는 개전 휴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 구성이 잘 안 돼서 뭐 등등 해서 뭐
세비도 좀 반납하라 뭐 이런 비판들도 있고, 그런 와중에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선진국을 좀 배워야 된다고 출장도 가신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당초에는 상시국회를 만들어서 열심히 입법을 잘 만들겠다고 하는데 개전 휴업했으니까 논의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현재 계류 법안이 1만 1,000건 정도 이미 통과된 걸 빼놓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야라는 부분들에서 입법 저지 때에는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국정 과제들은 당연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입법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규제와 관련해서 이게 양면성이 있는데, 행정부에서 사실은 규제라는 부분들 관련해서 이게 법령이 없는 데 있어서 그림자 규제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행정지도, 심사지침, 구두지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정 편의로 기업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완화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새 정부에서 지금 컨트롤 타워로 규제 혁신 전략 회의 출범을 통해 갖고 민간 주도 성장, 뭐 민주성이라고 약칭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 고용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그림자 규제, 이런 부분들도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정책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규제와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는 되는 게 없는 나라, 또 안 되는 게 없는 나라 관련해 구분하면 저희 나라는 되는 게 없는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중국이나 다른 선진국 관련해서는 안 되는 게 없는, 모든 게 되는, 이런 거 관련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들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되새김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규제 완화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야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안으로 법 시행령에 관련된 어떤 사안을 추진할 때 이제 현 정부에서는 신속한 추진이라고 얘기하고, 또 지금 야당 쪽에서는 정부 왕바법 내지는 정부 패싱 방지법 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반론을 제기할 때 문재인 정부의 경험도 역시 규제 혁파라는 이름하에서 시행령 관련된 부분들을 사실은 그 당시 법 개정 없이 추진이 필요한 검찰개혁 과제들을 발굴해 불가역적이고 신속하게 추진, 뭐 이런 부분들에선 지금 현 정부도 같은 선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잘 얘기를 해서 원만하게 사실은 규제 완화책이 좀 진전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근자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시행령 통제 관련된 법안을 사실 율사 출신이 내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지금 저기에서는 이제 유사한 법안을 다른 분이 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은 보니까 경제학자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율사 출신이 이런 발상을 국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법을 전공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자괴감 같은 것들을 좀 느끼게 되는데, 현행법에서는 국회 상임위가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를 요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처리 결과를 제출받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해 왔는데, 이것을 새롭게 법을 만들어서 시행령 통제법을 만든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회 입법 기능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혼란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규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같이 얘기한다 그러면 누구 책임인가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결론 내는 건 아닌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이 규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그런 장에서 누구 책임인가 그랬더니 결국 이제 정권이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정말 본인이 책임감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 피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책임은 결국 정권의 비겁함의 그런 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에 있어서 우선 이제 법 문제는 국회에서 현재 구도 내에서 통합을 잘 하셔서 처리를 하시고, 다만 이제 행정부에서 처리하실 때 규제 영향 평가 과정이라든가 기존 이익을 향유하는 기업 관제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용해서 그런 것들을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거나, 또는 이제 규제 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전문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이 인원도 적고 사실 예산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마련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명사가 바뀔 정도의 대전환기에 왔다고 한다면 여기 어느 전문가도 자신 있게 대안을 제시하기 힘들 겁니다. 집단지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입법 폭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법이란 게 원래 규범의 측면도 있고 정책의 측면도 있습니다. 규범의 측면에 있어서는 수범자,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따를 만하고 준수할 만한 바른 법, 그런 법이 제정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다운 법이다. 지금 현재 법다운 법이 제대로 제정되고 있지 않는 게 문제다. 사실상 법이 많고 적으냐, 그거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꼭 만들어져야 될 법다운 법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이 더 문제이고, 그 법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가? 그런 효율성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건수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여러 사람들 또 언론에서 과잉 입법의 원인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회 내에서 이게 사실은 입법을 하는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새 사실 위헌적인 입법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고요. 또 포퓰리즘적인 그러한 입법들이 인해 가지고 도대체 이 국가 재정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쓰여져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생긴 데는 그러면 우리는 대책이 없느냐?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국회는 법제실이 있고 입법정책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부에는 또 법제처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 뭐죠? 의원 입법이 지금 의원 발의가 지금 95%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원 발의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의견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한테 대해서 끊임없이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봐요. 법다운 법을 위해서 또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바른 제안을 해야 되는데 과연 해왔는가? 법제처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있잖아요. 새로운 기구를 만들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대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들을 하는데 아니다는 거죠. 이미 있는 기구와 조직을 통해서 그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자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까 입법 평가도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연한 말씀 같습니다. 입법은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질이 중요한 거죠. 법다운 법인가? 정말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가장 문제된 게 지난 5년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전 정부만 하더라도 작은 정부를 운영하려고 하는 정책 기조가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습니다. 비록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요.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은 국가부채를 갖다 수백조를 내서 정부가 마음대로 돈 쓰고 그냥 정부가 재정을 전략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를 않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국민들한테 우리 대통령께서 법치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법치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법다운 법, 또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을 내놓을 때 이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국회도 법을 만들 때 과연 이 법이 사회적 비용을 어느 정도로 늘릴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반영이 된다. 지금도 국회의원님들 법안 발의할 때 보면 재정 소요를 추계해서 내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시간이 저는 5분 만에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 입법 품질의 개선을 위해서는 국회와 또 정부의 어떤 입법과 관련된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 입법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사실은
포지티브 전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입법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원칙적으로는 허용, 예외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런 입법 관행을 앞으로 국회에서도 좀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료들도 굉장히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시시콜콜한 법, 다시 말하면 시행령에서 현장에 맞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까지 국회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회는 정말 코미디하는 국회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여러분 있는지 모르시죠? 이거는 일본 같은 데서는 국가법은 없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법을 만듭니까? 이런 법은요, 조례 제정사항이에요. 지방정부 제정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가 입법할 거, 시도의회가 입법할 거, 시군구의회가 입법할 거, 각각 특수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국가가 시도의회, 시군구의회가 제정할 사항까지도 입법하고 있는 이런 정말 비극적인, 희극적인 이런 사태가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국회에서 1년에 뭐 10,000건이 넘는 이런 발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발 좀 그야말로 법과 원칙, 그리고 입법 질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입법이 앞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법 폭주란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게 이제 규제하고 연관이 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그 사고방식의 전환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저도 계속, 저는 경제학을 합니다만은 외국인 직접 투자라든가 경제자유구역법, 그 세상에 없는 법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이 바이든 대통령 예를 들었지만 큰 정부, 국가주의, 통제주의, 공급자, 생산자 중심, 양적 지표, 법치주의, 이런 강조하는 나라는 저는 개발도상국형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법치주의라는 얘기도 사실은 개발도상국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선진국형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자유, 민간, 수요자, 소비자 중심, 특히 글로벌 가치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법 폭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규제 강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법 폭주와 규제 강화는 같은 얘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입법을 보면은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입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는 이게 필요하냐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렇게 바뀐다는 건데, 요거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법 폭주라는 얘기인데, 입법 폭주는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형이라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모든 평가가 양적 평가입니다. 교수들도 논문을 몇 개 썼느냐, 특허권자들도 특허를 몇 개 출원하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특허를 출원하는데 학교도 우리가 특허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산학협력단이 그 유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특허 건수로 교수들을 평가하니까는요. 그게 마찬가지로 아까 발표하실 때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은 의원들의 성과도 그걸 건수로 한다는 얘기죠. 그게 왜 건수가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것이 모든 평가 시스템이 바뀌지 않은 한은 과잉입법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잉입법은 결국은 과잉 규제와 동등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잉 규제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규제 완화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정부나요? 우리 과거의 역사상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한 정부는 없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근데 그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중앙정부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지방정부의 규제로 있으면 그대로 규제가 더 강화된, 요 최근에 얘기했던 데이터 3법이 그런 거죠. 그래도 우리가 규제 생태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규제 생태계가 깨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제 규제 강화라는 얘기를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게 제가 옛날 신문을 보니까 경향신문에서 2014년에 나온 전경련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이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계산한 거고, 이승길 교수님이 발표하신 거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규제 건수가 4,602건으로 박근혜 정부의 3,667건에 비해서 25% 증가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거에 지금 새 정부를 보면은 가장 많이 줄인 게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김대중 정부 때가 집권 1년 차에 1,372건이 집권 5년 차에는 5,116건이에요.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가 7,827건에서 5,116건으로 줄었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는 어땠느냐? 집권 1년 차에 5,186개였어요. 근데 그게 2년 차 때 미등록 규제를 발굴해서 11,050개로 증가했는데, 이거는 발굴해서 증가했다고 보는데 집권 5년 차는 13,914개로 늘었어요.
모든 정부들이 규제 완화를 주장을 하고 규제 강화를 주장했지만 그것이 실현된 정부는 없었다는 거죠. 하나 규제를 완화하면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가 그게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평가 시스템 그리고 이제 사고방식의 전환이 없이는 이 규제 강화, 입법 강화, 입법 폭주라는 얘기는 피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법률 체계 사고방식의 전환이라는 선진국형 그 사고방식의 전환이라는 전제하에 거기에 법률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버를 예를 들어보죠. 근데 우버를 예를 들고 그다음에 이제 드론 체제를 얘기해 보면은 미국은 드론을 허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드론을 허용을 해놨는데 백악관 주변을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생기겠다. 그때 법률 체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우리나라는 드론 자체를 시작이 없습니다. 왜냐? 드론이라는 상품 자체가 산업 자체가 법률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법률 체계가 포지티브 시스템과 사전 규제가 돼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요. 선진국들은 서방 건국들은 네거티브 시스템과 사후적 규제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버나 드론이가 생기면은 우리나라는 허용을 해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선진국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 허용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왜냐? 이걸 허용하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허용해 놓고 그것이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예 시작 자체를 못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대 팀에서 데이터 사용해서 무인 자동차 실험을 하는데 순후보라는 그 서울대 교수님이 창업을 했잖아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실리콘밸리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데이터 3법도 그대로 있었고 그 시험 운영이랑 할 수 있는 법률 체계가 워낙 강하게 있어서 시험 자체를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사업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리콘밸리에 가서 창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보면은 TV에 보니까는 무인 자동차 실험을 몇만 킬로를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시내에서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부분이 결국은 과잉 입법이나 이제 과잉 규제하고 연관이 되지만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근본적인 변화 필요 없이는 이 과잉 입법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발의한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 15,000건 중에서 14,800건이 의원 입법이고요. 최근에도 한 시민단체에서 21대 국회 전반기 평가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법안 발의 숫자가 많은 의원, 통과율이 높은 의원 이런 식으로 발의한 개수를 중심으로 줄을 세워서 발표를 했고 또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해외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국내에 발의한 숫자는 높습니다. 프랑스 의원들은 임기 동안 1,800건 정도, 그리고 일본은 253건 정도고요. 독일도 4년 사이에 431개의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해외보다 법안 발의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이 숫자들이 결국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평가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21대 국회 전반기 기준으로 보면 의원들 대표 발의 법안이 1인당 47건, 매달 2개씩 발의를 한 셈이고요. 공동 발의는 565건입니다. 공동 발의한 의원들 중에서는 2,000건 이상을 발의한 의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순히 자구 수정 아니면 있었던 법안들을 재활용하는 법안들 이런 것들도 있어서 실적 부풀리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발의가 되고 실제로 본회의에서 통과도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2021년 3월 24일 하루에만 165건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12월 9일에는 107건이 통과를 했고요. 이거 과연 그 회의 하루 동안 24시간 안에 이 회의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충분히 내용을 이해를 하고 찬성 버튼을 누르셨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당연히 경제가 성장을 하고 사회가 다변화되면 법과 제도는 또 거기에 맞춰서 발맞춰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저는 일종의 신호등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되고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런데 빨간불에는 멈추고 파란불에는 간다. 이런 정도의 시그널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법 개정이 잦다 보면 수시로 이제 국민들은 초록불에 가야 되나?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되고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늘어난 법안들이 당리당략, 진영 논리 이런 법들이라서 더 문제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천에 발의한 건수를 반영하겠다라고 했더니 2019년 10월 31일 하루에만 민주당 의원이 181건의 법안을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 사익 추구 행위죠. 저는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발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법안의 숫자가 아니고 법안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제활동 그리고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국민들의 자유롭고 창의로운 경제활동과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은 많이 만들어질수록 우리 경제에 위협이 되는 거고요. 지금 앞에 20대 국회 때도 그랬고 21대 국회 때도 그랬고 법안 규제 완화하는 법안 하나 만들어지는 동안 규제 강화하는 법안이 두세 개 더 만들어집니다. 시장 친화적인 법률이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간 제가 걱정스럽게 지켜본 거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주대표 소송제, 노동이사제 이렇게 기업 경영에 위협이 되는 법안들 또 타다금지법처럼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들이 모두 이런 규제 법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안의 질이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살리는 법안이 중요하고요. 안 그래도 코로나19의 경기 침체에 굉장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열심히 현장에서 노력하는 기업인들 또 국민들 기운 빼는 규제 법안들 만들지 말고 시장 친화적인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당장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는 임대차 3법 그리고 기업의 경영할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주 52시간제, 그 외에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형마트 규제, 원격 의료 규제 이런 것들, 도서정가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규제입니다. 소비자들 너무 불편하죠.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발전을 강화하는 이런 법안들을 입법의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도적으로 강성진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제도적으로 입법 평가 절차나 규제 심사 절차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서 법안의 양보다는 진짜 필요한 법안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고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땅땅땅 하면 무조건 법률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접근법 대신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간 자유기업원이 시장 친화지수라는 그 틀로 국회의원들 평가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연말에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 점수를 받은 의원님들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계속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의원 법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 정부 제출 법안은 규제 영향평가, 부패 영향평가, 그리고 여기 법제처 심사정 우리 법제처 나와 계신데요.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십니다. 그런 과정에 그런 사전 검토 절차 과정에 저희가 거치면서 법률 체계가 실효성을 더하고 완성도가 이렇게 높아지는데요. 그런 기간이 최소 3개월은 이상 걸립니다. 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는 저희 법제실에서 아마 지원을 하고 계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런 촘촘한 절차가 생략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입법 예고 기간만 비교를 해도 국회는 10일 이상이고요. 정부는 40일 이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촘촘한 발의 단계부터 이렇게 규제 영향 분석이라든지 법안이 통과 이후에 예상되는 그런 부작용 등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를 꼭 거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참고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다수 국가가 사전 영향평가 분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복 발의 법안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행안위 소속인데 행안위는 저희 부뿐만 아니라 인사처나 선관위 그리고 경찰, 소방, 지자체를 이렇게 소관을 하고 있어서 법안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건수도 보니까 위원회 중에서 21대 전반기에
1등을 했더라고요. 법안 국회에 접수된 건수가. 그래서 그런지 제가 1년 동안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래, 이 준비하면서 제가 왜 바빴는지 알았는데, 어쨌든 이런 조금 아쉬운 점은 그 법안들 중에 중복 발의 법안들이 일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점은 꼭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법 중에 어떤 특정 법이 실체적 내용의 차이는 없지만 기간 숫자만 조금씩 바꾼 법안을 발의된 게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다양한 법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당 차원에서만이라도 이렇게 중복 발의 법안에 대해서 검증을 조금 해서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심사의 효율성이나 입법의 충실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기능을 조금 활용하는 방안을 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도 저희들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법안이 이제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용어를 이렇게 일부 바꾼다든지 인용 법률을 변경한다든지 단순 작구 변경을 그것만을 내용으로 한 법안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거는 굳이 의원 발의 법안을 하지 않더라도 법사위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기적이든 수시적이든 검토를 해서 송환 상임위 의견을 듣고 개정을 하면 그런 의원 발의 법안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은 이거 이제 대표님도 말씀 주셨고 우리 내용을 다 말씀 주셨는데 국회의원 평가는 이 지금처럼 정량적인 평가로 가서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이 들고 똑같이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이라는 게 국가 운영에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 운영의 근간이고 우리 국민의 삶에 절대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졸속으로 만들어지거나 숙고 없이 만들어지고 사회적 공감대나 국민적 합의가 없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 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향후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투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대중음악이 세계적 대세, 한마디로 문화 한류 시대인데요. 법도 법 한류 시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국가에서 의원 입법이 많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데요. 다만 이제 이러한 의원 입법의 품질이 과연 우상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 특히 의원 제안으로 되는 의원 입법이 어느 정도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 특히 법제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부의 법을 이제 총괄 조정하는 입장에 있는 입장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의원 입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부 입법처럼 아까 말씀하신 그 법제 심사를 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하진 못하지만 의원 입법이 발의되고 나면 그 법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소관부처나 관계부처에 전달을 해서 상임위 의원님들한테 전달해서 이게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직접 상임위 보좌관분들, 조사관분들한테도 전달을 해서 그 의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정도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 입법의 품질이 떨어지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국회가 상임위, 특히 단일 소관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관 부처에 어떤 관계되는 업무에 치중을 하고 소관 부처에 이익이 되는 소관 부처도 어떤 규제를 만들겠다고 하면 거기에 그대로 그냥 어떤 그 소관부처 이렇게 얘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담합되는 그런 형태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사실 그 규제가 다른 부처와도 관련이 돼서 다른 부처하고 협의가 되게 되면 다른 부처에서 그 규제를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막는다든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국회는 아무래도 이제 관련 위원회와 협의하는 그런 회부하는 제도도 있고 뭐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역할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이제 뭐 상임위에서도 사실 소위에 가서 사실은 몇 분 위원님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부와 협의되는 절차가 굉장히 부재합니다. 그래서 법은 이제 만들어지면 행정부에서 집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행정부에서 하위 법령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뭐 바로 집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미리 사전에 특히 원입법에 대해서 정부와 협의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간다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없어질 수 있는데 소관 부처하고만 협의가 되고 관련 부처하고 협의가 진행되는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법에서는 유일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정부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제 국회 모 의원님께서 국회법 발의를 하셔서 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의무적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그런 제도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지만 입법권 침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있어서 결국은 진행이 되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말을 정부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현대적 권력 분립이라는 것이 그냥 그 견제와 균형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뭐 그 상호 배타적 독립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협력적으로 권한이 행사돼야 된다는 점에서 그 목적은 결국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결국 정부와 국회도 서로 협력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서 결국 그 좋은 법이 국민들에게 이로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안이 발의가 되면 정부한테 통보를 하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작성을 해서 이제 소관부처 관련부처 전체적으로 의견을 작성해서 그 국회 상임위와 협의해서 법안이 좋은 법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인데 이걸 어느 정도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앞에서 토론하신 분들하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큰 기조에서는 이제 5분이 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도발적으로 의원 입법이 폭주하고 있는 게 아니면 폭증하고 있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의원 입법이 급증해서 입법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 발의라는 행위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원의 이제 권한인데 그 법안의 내용이 조금 부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체 국민의 의사와 다를 수도 있고 지역구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만 반영된 법안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의원의 정치적 행위인 것이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에 들어와서는 토론하고 법안에 대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그 법안의 내용이 부실하고 뭐 너무 특정 이해만 대변하는 것이면 채택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관심을 못 받으면 폐기가 되는 것이고 이런 절차상으로 봤을 때 법안 발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근거로 제시해 주신 것들 중에 저는 팩트가 조금 정정돼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외국에 비해서 우리가 의원 입법안이 몇백 배 많이 발의가 된다. 이때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주요국들이 내각제 국가입니다. 내각제 국가에서는 입법을 내각이 주도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의원안은 4년 또는 임기 5년 동안 그 발의되는 게 많아야 뭐 200건 정도고요. 그 대부분의 법이 사실 정부가 제안한 것이고 통과되는 법의 90% 이상이 정부안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영국처럼 뭐 불문법 모든 걸 성문화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에도 법안의 수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외국엔 법안이 정말 얼마 안 되는데 우리는 그걸 비해서 너무 많이 발의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중요한 설명 변수가 빠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또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맞으면서도 조금 달라진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의원안이 폭증하게 된 것이 시민단체나 아니면 국회에서 우수위원 선정할 때 양적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것은 2000년 낙천 운동이나 아니면 2004년 요 시점에 의원안이 급증한 현상은 분명히 설명이 되지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되면서 참여연대나 경실련도 그렇고 지금 국회 사무처에서 우수위원 선정하는 것도 양적 평가만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알기로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그 의원 순위를 더 이상 발표하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참여연대가 생각하는 디딤돌 법안, 걸림돌 법안 이런 식으로 양적 평가를 해서 그 참여연대 가치하고 부합되는 법안과 아닌 법안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우수위원 선정할 때도 의원실에 좋은 법안, 나쁜 법안이라는 양적인 내용을 평가를 하게끔 해서 그 기준을 반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전문가 집단에도 의원안 중에서 추천하고 싶은 것을 추천받아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의원안이 이렇게 계속 폭증하는 것이 꼭 의원에 대한 평가 때문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과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와 별개로 아까 토론하신 분 중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너무 실적만을 의식을 해서 단순 작구 변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발의해서 실적을 채우는 것, 이거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걸로는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안해 주신 것 중에 그런 부분들은 다른 지원 기구에서 그냥 법안이 아닌 좀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많이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입법 평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하나 팩트가 잘못되게 얘기되고 있는 것이 주요국들에서는 의원안을 다 입법 평가를 해서 입법 영향 평가서를 법안 발의할 때 필수 절차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품질이 낮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조금 사실과 다른 게, 정부안에 대해서 입법 영향 평가는 의무화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의원안을 입법 평가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어서, 그래서 18대 19대 이후로 계속 발의되고 있는 내용 중에 입법과정 개선과 관련해서 뭐가 있냐면, 필수 절차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사전 절차를 만든다는 점에서 입법권을 이제 좀 침해한다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 절차로, 그러니까 원하는 경우 그러니까 국회법에 근거 규정을 넣는 거죠. 그 입법 영향 평가를 의뢰할 수 있고 특정 기간에,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발의되었던 내용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법 영향 평가를 의뢰를 해서 그 평가서를 같이 첨부해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임의 절차화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이제 되게 중요한 거, 의원안이 좀 더 좋은 그 법안으로 발의돼서 좀 더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는 이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근데 그거의 근거 논리들이 사실과 조금 다르게 논의되는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의 그 토론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토론 들으면서 저는 사실 노동법 입법할 때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혼 입법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사실은 이제 소관위원회에서 입법을 할 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론이 됐던 아니면 이제 그 당시 그 이해단체의 소리가 됐던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입법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 체계적인 부분들 관련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근자에 이제 노동법 중에서 이제 통상임금 사건이라든가 또 경영 성과금 관련해서 사건이라든가 또는 근자에 이제 정년 연장에 따라서 임금 피크제를 실시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깨진 그런 사건이 있고요. 또 근자의 공무원, 교원, 근로시간 면제제도라고 통과가 됐는데, 이 입법 과정을 보면은 비용 추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검토를 하는 것들이 대기화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검토 안 하고 그냥
그 정치적으로 이 법을 통과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원님들이 많은 그 고민들 내지 숙고 속에서 그 입법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입법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역시 여러 가지 이제 부실한 부분들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임의로 돼 있는 국회 내에서의 절차들은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임의를 지키기보다는 안 지키는 쪽에 더 익숙하셔서 아까 이제 비용 추계 이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국회 내 이제 수석 전문위원실에서 이제 가끔 법안 검토 자료들이 나오는데 입법하는 과정 내에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게 그 참조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좀 더 전문화를 심화시키면서 입법하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뭐 입법 그 품질 관리를 좀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시장 기업, 민간에 대한 불신이 심한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다 그 혜택을 보면서 사시는데 공학계 생각하기는 것보다는 항상 불만을 가지시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시죠. 그 다음에는 사회 위험에 대한 우리 기술 위험도 있지만 사회 위험 우리가 보통 뭐 안전, 보건, 위생, 뭐 환경 뭐 갖가지 그 문제들이 있고 또 경제 불평등 뭐 등등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 책임을 배분하는 이것이 이제 규제 장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회 위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이 좀 과도하게 좀 높아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데 감정적으로 좀 대응하는 경향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나면서 수십 명이 무고하게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제대로 된 총기 규제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진지게 만들고 총기 전부 다 회수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그럴 만한 사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순전히 그 National Rifle Association이니까 NRA라고 하는 그 단체가 저항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사회 위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릅니다. 사회라는 게 대단히 복잡한 것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같이 사는 건데 그 속에서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는 것이고 뭐 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사고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 다치는 거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그걸 보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기로 하면요, 규제 천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물론 뭐 희생 당하고 뭐 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너는 뭐 네 가족이 해당이 없으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좀 과잉 대응하고 있는 게 문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가 터지면 우리는 무조건 정부 책임으로 돌립니다. 뭐 지자체가 됐든 뭐 중앙정부가 됐든 전부 정부 책임입니다. 기업이 책임져야 되고 그 어떤 해당 위해 행위를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 이전에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 정부가 뭐 하고 있었느냐? 정부가 감독을 잘 했어야지. 평소부터 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잘 했어야지. 도대체 뭐 했느냐? 이렇게 추궁만 하니. 그러니까 정부 책임을 묻기로 하면 우리는 영원히 정부 주도 사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새 정부도 출범을 해가지고 아마 대통령께서도 민간 주도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건 뭐 처음이 아니고 수십 년 됐습니다. 뭐 민간 주도를 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이 사실 또 있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왜 민간 주도를 못 가느냐? 우리 스스로가 머릿속에 전부 정부 탓으로 돌리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부 탓을 하는 한 정부는 여러분 이건 정부 책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컨대 행정부에 있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예, 그렇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구를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이거 제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부 책임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정부 주도, 정부가 지배하는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다. 시카고 대학의 리차드 앱슈타인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 책을 수십 권 냈지만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Simple Rules for a Complex World입니다. 복잡한 세상의 단순한 규칙.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사회가 복잡해지면 굉장히 법체계도 굉장히 당연히 따라서 복잡해져야 될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이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복잡한 사회를 운영해 가려면 룰이 단순해야 됩니다. 룰이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내 축구 보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구라파 그 리그 하는 거 보면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왜 재밌나요 그쪽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선수들 기량이 뛰어나서 재밌습니까?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심판이 호각을 별로 잘 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껐떡하면 불어요. 껐떡하면 프리킥입니다. 그냥 그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쪽에서는 웬만하면 잘 안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끊기지를 않고 잘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뭐 긴장을 늦출 수가 없고, 보는 사람도 화장실 가기를 꺼릴 정도로 잠깐이라도 놓치면 그 사이에 골이 터지거든요.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면 룰이 간단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사회가 복잡해졌기 때문에 더욱 촘촘하게 짜서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체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말씀들은 다 잘 아시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우리나라 법체계 자체가 잘못돼. 그 무슨 수로 그걸 바꾸겠습니까? 참 그래서 저는 제도를 바꾸기 전에 우리 의식이 먼저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 참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가 할 일이 따로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갈 문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 맡겨서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야 할 문제지 정부가 힘으로 억누를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각계에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차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지방의 도지사, 시장 군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그 책임 묻지 마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우리가 민간 주도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모든 걸 정부 책임으로 하다 보면 정부가 그 어떻게 나는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을 비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코미디 국회라고 아까 우리 김성호 부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코미디 판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 모두가 지금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 좀 죄송한데 엊그저께 골프 치러 갔었어요. 갔더니 캐디가 사인을 하래요. 운동하는 도중에 갑자기. 무슨 사인? 그랬더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골프장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골프장에서도 사고가 많거든요. 볼에 맞아서 뭐 하기도 하고 카트를 타고 가다 떨어져서 하기도 하고 또 물에 들어갔다가 공주수로 물에 들어갔다가 빠져서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도 적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사인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캐디한테 설명을 잘 들었다는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뭐 캐디 설명 안 들은 적 있습니까? 과거에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 나요. 그럼 1년에 몇 명 죽습니까? 2-3명 죽습니다. 2-3명 죽는데 그 사람들 2-3명 죽는 거 그 사람들은 참 안 됐죠. 그러나 수백만 명이 골프를 치는데 한 2-3명 죽었으면 아이고 참 좋은 일 재미보다가 죽는 사람도 있네 하고 넘어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어떻게 사고가 날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고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 어떻게 사고가 안 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참 이상한 사람 전지지 않습니까? 사고가 이 정도밖에 안 나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이 생각을 그냥 가지고 가면서 예컨대 의원들 평가를 이렇게 하니 의원들이 자꾸만 쓸데없는 법을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내지 않겠냐. 저는 사실은 팀장님 의견과 거의 같습니다.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평가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엉터리 법을 만든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압력을 받고 있고 그런 요구를 듣고 있고 자기로서 생각할 때 그래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생각이 부족하죠. 좀 더 넓게 보고 길게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점은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 여러분들 국회의원 해도 여러분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처지로 우리가 왔다. 이겁니다. 세상에 2만 건 발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요구가 많다는 것이죠.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법을 많이 만들면 그렇게 좋아져 갑니까? 쓸데없는 일만 많아져 가는 겁니다. 예컨대 뭐 학교 앞에 보면 요새 전부 30km입니다. 거기 위반하면 12만 원씩의 벌금이. 거기서는 전부 다 기억합니다. 다. 기억하면서 전부 속으로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도대체 애들 구경도 할 수 없는데 왜 여기를 30km로 가야 돼? 카메라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과연 이런 법들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떤 것이 득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될 비용이 과연 얼마만큼 되는가를 항상 같이 생각하는 이런 균형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냥 항상 규제를 하게 되면 생기게 될 이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자꾸만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이
자꾸만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죠. 제가 뭐 규제 개혁을 맨 처음부터 외치고 80년대부터 외치고 나온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더 악법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이거는 참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볼 만한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중앙정치외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다연입니다. 질문보다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요청드렸습니다.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인당 입법할 수 있는 수의 제한과 반복되는 법안을 못하게 제한한다면 발의하는 분께서 꼭 필요한 것과 새로운 것만 걸러서 올려주시지 않을까 의견을 드려봅니다. 네, 아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뭐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어쨌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한테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뭐 뾰족한 해결책이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누구에게 돌팔매질 할 게 아니고 각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고 이건 우리 국가의 문제입니다. 국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성호 부원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또 행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사법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온 국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선진국 소리를 듣고 선진국 대접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뭐 이 문제는 이제 비로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문제고 나름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태는 악화되고 있는 이런 걸 지금 그 속에 있다. 이것이 왜 그럴까?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